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중국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 했습니다. 노드 VPN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오늘 영상의 주제인 중국 스파이는 뒤에 나오겠지만 직접 기관이나 기업으로 침투하기도 하지만 해킹과 디도스 공격 같은 방법으로 개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스파이들의 목적은 제각기 다르거든요. 보이스 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같은 사기를 통해 혹은 해킹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고요. 현재 중국 스파이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특히 금융 서비스와 디도스 공격에 가장 취약하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경제가 좋을수록 타겟으로 삼기 좋으니까요. 이때 내 개인정보를 지켜주고 해킹과 금전적 위협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VPN입니다. 노드 VPN은 전 세계 가장 빠른 속도로 온라인에서 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보안이 약한 공용 와이파이에서 지켜줄 뿐 아니라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으로 각종 이상한 피싱 링크의 접속을 알아서 막아주죠. VPN 중 유일하게 한국 서버 고정 IP 제공으로 온라인 뱅킹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OTT를 사용할 때 국가마다 서비스되는 콘텐츠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넷플릭스를 보면 약 20년 전 작품이지만 지금 봐도 재밌는 더 오피스는 한국에서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노드 VPN을 통해 접속 국가를 변경하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콘텐츠들을 볼 수 있죠. 현재 노드 VPN은 최대 74% 할인에다 4개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111개국 6,400대 이상 서버로 VPN 중 가장 빠른 속도의 노드 VPN,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한번 구경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노드 VPN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보죠. 2024년 3월 필리핀의 한 조용한 농촌 도시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타를라크 주에 위치한 인구 78,000명의 작은 도시 반반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및 로맨스 스캠 시설이 발견되었는데 이 시설의 소유주가 반반시의 시장 앨리스 궈로 밝혀졌거든요. 가장 믿기 힘든 사실은 평범해 보였던 이 젊은 청년 시장이 사실은 중국의 스파이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농업 중심의 조용한 소도시의 시장이 불법 도박 시설의 소유주이자 국제적인 스파이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필리핀 전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사실 신분 세탁을 한 중국 스파이가 외국에서 발견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외국의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군대, 대학에서도 감쪽같이 신분을 숨긴 채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발각된 사례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죠. 심지어 세계 최강국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미국에도 중국 스파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이 아니라 정부와 군대에도 심어져 있죠. 2023년 10월 FBI 국장 크리스 레이는 현재 중국과 관련된 FBI 조사가 2,000건 이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관련하여 12시간마다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고도 말했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4년 9월 3일에는 과거 뉴욕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중국 스파이로 체포되어 논란이 되었고요. 또 2023년 10월에는 영국의 정보청 보안부인 MI5의 국장 캠 맥컬럼은 중국 스파이들이 온라인상에서 2만 명 이상의 영국인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나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스파이가 말이죠. 과거 MI5는 외국 스파이로부터 정부 기밀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스파이들이 소규모 회사, 스타트업 및 연구자들에게도 접근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빼앗아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요. 다수의 국방 전문가들도 중국이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 외국의 중요한 산업 군사 정보와 첨단 기술을 빼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호주 안보정보국 국장 마이크 버지스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전통적 의미의 첩보 활동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 정부의 지적 재산권 및 정보 도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장기적이고 스케일도 크며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죠. 실제로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의 2024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관계있는 기업이 지적 재산을 도용한 사례는 프랑스, 독일, 영국부터 캄보디아, 홍콩, 일본,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은 미국과 영국 같은 강대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대규모 스파이를 파견하여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정보와 기술들을 닥치는 대로 빼돌리고 있다는 말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며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왜 중국은 냉전 시대에나 하던 첩보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강대국들은 중국 스파이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중국 스파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실 기원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국은 고대에서부터 스파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하고 있었거든요. 기원전 5세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에서도 스파이의 유형
5가지를 설명하면서 스파이를 잘 운용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중국이 본격적으로 첫 버전에 돌입한 20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중국이 그랬듯 전통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중시해왔습니다. 특히 1927년부터 1949년까지 이어진 국공내전 시기 때 두드러졌죠. 사실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것 자체가 공산당이 국민당 내에 간첩을 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았지만 간첩은 핵심 중 하나였죠. 당시 공산당 측의 간첩이 국민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일전선 공작을 수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간첩 활동을 진행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를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때 공산당이 스파이를 관리하던 기관이 중국 공산당의 첫 정보기관인 중앙사회부입니다. 중앙사회부는 1949년 제2차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후 중앙연락부로 이름을 바꾸었죠. 1955년에는 또 한 번 중앙조사부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하는 일은 비슷했습니다.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대표부 같은 중국의 제외 공간에 요원을 파견하여 해외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모든 국가가 다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이어진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중앙조사부는 잠깐 해체되었는데 간부들이 대거 숙청되거나 농촌으로 하방되었기 때문이죠. 마오쩌둥이 사망하여 문화 대혁명이 끝나자 실권을 잡은 덩샤오핑은 중국의 정보기관을 재정비하길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1983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조사부, 국무원 공안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등등 여러 기관의 정보 방첩 조직을 통합한 국가안전부가 국무원 산하에 신설되었죠. 당시 국가안전부의 목표는 국가안전 및 반간첩 공작을 영도 관리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및 조국 통일의 대업을 보위하고 촉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 스파이 활동의 본사는 국가안전부인데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산하 부처이지만 사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통제하고 있죠. 국가안전부는 설립 초기 9개 내부 공작국과 4개 직할 지원기관으로 구성되었는데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 시행으로 인한 대외 접촉이 증가하자 외부의 위협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더욱 확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국가안전부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위성, 무인 항공기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첩보활동에 대비했다고 알려져 있죠. 대비라고 하니 수동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 중국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확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스파이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국가의 정보 조직과 다른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오랜 시간 훈련받은 전문 요원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 중인 일반 중국 시민들까지 중국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중국 시민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사람들까지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만들죠. 사실 돈 주면 한다는 사람들은 꽤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저희 채널을 보시면 반동분자에서 독재자가 된 시진핑 영상도 올리고 마오쩌둥도 올리고 천안문 사태도 올리고 물론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차이나머니 따마 홍위병 1대1로 같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까는 듯이 보이는 영상도 올리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중국 관련 영상 싹 다 내리고 갑자기 중국을 찬양, 요즘 말로 억바하면 제가 돈 받고 스파이가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사실 제가 중국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중국에서 일반인을 스파이로 만드는 건 단순 우리가 첩보 영화에서 보는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는 스파이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고 중국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려는 활동도 많거든요. 앞에서 나왔던 필리핀의 시장이었던 앨리스 거도 밝혀지기 전까지는 전부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았고요. 실제로 저희 채널에 혹시 중국 진출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채널을 살펴보시더니 중국 관련 이야기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건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고 일반 중국인들까지 중국의 스파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여러 법률 때문입니다. 일례로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에는 모든 조직과 시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활동을 지원, 협조, 협력해야 하며 알고 있는 국가정보활동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반간첩법 제7조와 8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가안전법에서는 모든 중국 시민과 조직이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해외에서 거주 중이거나 유학 중인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공산당에 협력하는 스파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이 버젓이 있으니 거부하기도 힘들고요. 20세기 중반부터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인 타겟은 역시나 미국이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과 미국 간의 정보전이 본격화되었는데 당시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념 충돌 속에서 소련과 미국의 냉전 구도가 만들어지자 중국은 소련의 진영에서
나서서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아닌 정보전을 맡았죠. 하지만 냉전 시기가 끝나고 정보전, 첩보전은 시들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이자 겉으로는 협력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듯했죠.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양국 간의 정보전은 다시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아예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죠. 국가안전부의 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이들의 활동 범위와 정보력으로 보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의 중앙공안정보기관 영국의 MI6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게 된 후 중국 첩보활동의 스케일은 더 커졌죠. 현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대부분 2017년도부터 시진핑이 추진한 군민융합전략의 기조를 띠고 있는데, 군민융합전략이란 군사활동을 무해해 보이는 민간활동과 통합하는 전략입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산업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막대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여 중국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추월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올라선 중국은 2005년부터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게 되었고, 2018년 HSBC 보고서에서는 2030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실렸죠. 물론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은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으나, 다 제쳐두어도 현재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이 중국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중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을 추월할 날을 앞당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니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고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최근 들어 중국 스파이를 단속하고 보도하는 것은, 즉 전 세계의 중국 스파이의 존재와 그 위험성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첩보활동이 점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첩보 공격을 자신들만의 힘으로 온전히 막아내기엔 힘에 부치기 때문에 공개적인 대응으로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보도 자체가 중국 스파이들의 활동에 제약을 거는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CSIS 보고서는 2018년에 이미 중국의 대미 스파이 활동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이는 냉전 시대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죠. 과거에는 이념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과 중국이 냉전 시대와 같은 정보전, 첩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힘이 아무리 커졌다고 한들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왜 중국 스파이에 겁을 먹는 걸까요? 왜 첩보 활동을 막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이때까지의 이야기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 사상과 이념적인 이유로 대립하고 첩보전을 펼쳤을 때는 대부분 국가기밀, 동향파악, 군사기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즉 애초에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들과 정보들에 접근하고 비밀을 캐오는 방식이었기에 국가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었죠. 하지만 지금 중국이 벌이는 첩보전은 앞에서 말했듯 민간 영역이 오히려 더 활발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반도체 기술을 빼가는 방식이죠. 국가가 나서서 사기업을 컨트롤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민간의 경우 굳이 직접 스파이가 잠입할 필요도 없죠. 기업의 핵심 인력,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돈으로 회유하면 되니까요. 이건 지금 한국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중국의 기술을 팔았다부터 시작해서 설계 도면까지 넘기고 있으니까요. 개인이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게는 가치가 1000억짜리 정보, 기밀, 기술이라면 개인에게 기술을 빼돌려주면 100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100억이면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돈이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류의 범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무슨 독립투사들처럼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 가치 함양 뭐 이런 것들보다 좀 세게 때려야 다음부터는 안 할 테니까요. 실업률이 1% 증가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인구는 0.185% 정도 증가합니다. 고용률이 1% 낮아지면 청년 사망률은 1.7% 증가하고요. 기술을 빼돌리는 건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죽음에 내모는 것과 같죠. 여기다 중국의 첩보 활동 기술도 뛰어납니다. 이미 중국은 1970년대 닉슨 대통령 시기에도 CIA의 스파이를 심는 데 성공한 전적이 있죠. 베이징대에서 신문학을 전공한 진우다이는 당시 저원라에게 포섭되어 CIA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CIA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진우다이는 아시아 지역의 총책임자로 CIA 간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CIA는 진우다이가 1981년에 정년 퇴직한 후에도 계속 일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1985년 위창성 중국 국가안전부 북미 정보국장이 미국으로 망명하여 간첩 정보를 넘긴 후에야 CIA는 진우다이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첩보 활동에 과거부터 제대로 대비했다면 중국 스파이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낮았을지도 모른다만, 냉전이 끝나고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첩보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내부 정보가
보도가 풀렸죠. 정보기관들이 중국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지만 고위직들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탓에 사태가 이렇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애초에 첩보 영역에서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 스파이를 탐지하고 체포하는 데도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게 쉽지 않죠. 서양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검열한다면 인권 때문에 난리가 안 날 테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중국 스파이의 특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서만 첩보 활동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당연히 자유를 갈망하고 또 추구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첩보 활동은 적군뿐만이 아니라 아군까지도 표적으로 삼고 있죠. 이는 해외에 형성된 중국인 커뮤니티를 통제하기 위함이고 또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 거주 중인 중국인들을 감시 및 통제하여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죠. 또한 해외에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해 스파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지금 한국에도 많을 겁니다. 일단 중국인도 많고 가까운 데다 빼갈 기술도 많으니 한국은 스파이하기 최적의 장소이죠. 정리하자면 중국은 내부를 결집하고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 어떤 나라보다 첩보 활동에 열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시에 만약 중국이 최강대국이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세계 질서가 구축될 겁니다. 훨씬 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분위기가 될 테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발 중국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제발 좀 사라졌으면 하는 중국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